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인 상림의 하서정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가짜 증인 때문에 납부한 벌금 100만 원. 유치원에서 성추행당한 5살 딸. 부부간 사생활 침해 허용 어디까지? 친부모에게 돌아가겠다는 아들. 법적 절차는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으로 불황화 강제 수용이 공식화되기 전 형제복지원에 구금된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책임 범위를 훈령 범위 이전까지로 넓힌 것은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박정희 정부 때 지어진 형제복지원은 불황화 등 단속을 명목으로 1975년부터 87년까지 총 3만 8천여 명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시설에서 발생한 강제 노역, 폭행, 성폭력 등으로 6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022년 8월 진실화해위는 이를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 유가족에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앞선 1심하고 2심 판결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판결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네. 사건의 쟁점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 이전 강제 수용된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1년의 국가 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1975년 이전 강제 수용 기간도 배상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2심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만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 수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 26명 가운데 강제 수용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5명이 상고했는데요. 국가도 상고했으나 법무부가 지난 8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상고를 일괄 취하하면서 대법원은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 심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7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쟁점이군요. 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대법원은 1975년 훈령 발령 이전부터 국가가 강제 수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 등이 국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서 인용액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1950년부터 지속적으로 불황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준은 이 사건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불황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이 사건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정부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해 1970년 한 해 동안만 단속된 불량인은 5,200여 명에 달했고 그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점, 부산시는 이후에도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불황인 일제 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관련 지침을 구청 등에게 하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피고의 불황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사실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이 좀 맞아 보이거든요. 1970년 한 해 동안만 5,200명 중에서 한 2,300명 정도는 좀 수용되고 뭔가 관리 감독에 들어갔었던 걸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74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불황아 단속을 했었고 형제복지원에 또 그 시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연관성이 정부의 시책과는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을 대법원이 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가 좀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사님. 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1975년 이전의 피해자 혹은 그 이전부터 수용되어서 네. 그 이후까지 수용된 그런 피해자들 모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11건입니다. 예. 일부는 지난 9월 법무부가 항소와 상고를 일괄 포기 취하시키며 종결을 했지만 여전히 약 40여 건의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판결에 따라서 다른 강제 수용 시설 피해자들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좀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네, 문제가 비단 형제복지원만의 예.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도 추측이 되고요. 예, 다른 이런 비슷한 수용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예. 거기에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은 그 훈령의 발령 시기 전후를 막론하고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거기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피해 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 이렇게 네. 부르나요? 축약으로.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좀 밝혔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예. 판결이 국가에 의해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 수용 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박선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진화희 위원장을 이제 전 정권 윤석열 전 정권에서 어쨌든 또 위원장직을 달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네. 이런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보인 폭력 사건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좀 더 배상액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전한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텐데요. 헌법상 기본적인 의무죠. 그럼에도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국가가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구금했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 좌우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아마 1950년 이후 예. 한 70년 그 시기까지 이어졌던 것은 전후에 예. 국가의 시스템 자체도 나름대로 미개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전 근대적인 그런 사고로 국민을 단순히 주거지가 불안정하다든지 예. 아니면 직업이 안정치 않다든지 그런 단순한 이유만으로 불황자다라고 해서 국민을 함부로 수용하는 그런 인권 유린적인 행태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그런 잘못된 국가 행태에 대해서는 확실히 피해 배상하고 잘못을 시정하고 넘어가야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지만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역사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후세대들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대들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세대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들도 전부 다 뭔가 후세대들이 바로잡고 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시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딸이 같은 반에 어떤 남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신체 부위 한 곳을 계속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하는데도 몇 번이나 만졌다고 하는데 아이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고 말하더군요. 너무 놀라서 바로 담임교사한테 연락하니 모르는 듯 했습니다. 교사가 해당 남자의 부모에게 얘기하니 그런 적 없다면서 펄쩍 뛰었다고 하는데요. 유치원 CCTV 돌려도 그런 장면이 없고 오로지 5살 딸아이의 진술만 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워낙 어리다 보니 어차피 처벌받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분란만 일으키나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좀 놀라고 불쾌하시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5살 딸아이의 진술만으로도 법적 신고가 좀 가능한지부터 좀 짚어봐 주실까요? 우선 그 가해한 그 아동 조차 5살로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같은 반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5살 아이는 사실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그렇죠.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사실 자체가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 행동을 한 그 가해 아동이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그 아이를 형사처벌에 이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럼 신고는 되는데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일까요? 네. 아니면 신고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일까요? 신고가 사실 뭐 안 된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되고요. 뭐 어떤 내용으로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제 그것이 사실 처벌이, 신고의 목적은 그 가해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형사사법 시스템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애초부터 신고 내용 자체가 그 신고를 받은 피신고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해당된다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냥 처음부터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려처분할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까지 네. 말씀해 주셨고, 사건의 핵심 증거가 어린아이의 좀 진술만 있고 진술 외에 아이 상담 내역 등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증거로서 좀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상담 내용을 보면 CCTV 내용에 그 직접적인 행위하는 것이 녹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의 그러니까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긴 하겠지만 또 5살 아이는 저희가 아이를 키워봐도 알지만 그렇죠. 그 진술이 아주 정확하거나 일관되지 않고 어떨 때는 아이의 상상만으로도 마치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술만으로 증거 능력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증명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이의 CCTV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아이를 상담한 그 선생님의 진술이라든지 또 전문 상담가가 아이에게 긴 시간을 들여서 심층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가해 아동에 대해서도 진술을 요청을 해서 아이를 상담을 통해서 좀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주고, 또 CC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아이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의 전후에는 이 피해 아동도 그렇고 가해 아동도 그렇고 어떤 행위가 달라진다거나 변화가 생기는 것이 녹화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황상 증거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런 정황들이 아이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5살이 지금 유치원을 다니는지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관에서는 워낙 어린 아이가 되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상시 이렇게 지켜보게 되고 누가 이제 있더라도 아이만 단독으로 두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 어떤 체험했거나 느꼈던 바 혹은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뭐 알게 됐던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관이 혹시나 뭐 책임을 질까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급생인 또 다른 아이들의 추가 증언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행동을 한 가해 아동이라고 한다면 유독 이제 이 아이만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공간에 있던 아이들이 직접 목격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일한 피해를 입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좀 전방위적으로 진술을 다 받고 조사를 좀 심층적으로 해보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피해 아동이 5살인데 사실 본인이 어떤 행위들을 당했는지를 허위로 거짓으로 지어내기에는 좀 어린 나이라서 사실 그런 유사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진술을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피해자 중심주의적인 좀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지점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아이가 하는 이제 진술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허황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을 할 때도 이 일을 실제로 겪지 않았다면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을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잖아요. 이것 또한 아이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일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본인의 그러니까 상상이나 그런 뭐 책에서 읽은 이런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꾸며낼 수 없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진술을 의심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고, 또 아이의 진술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진술이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똑같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진실이라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가해 아동도 5세 정도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가해 아동이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좀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5살 아동이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부모나 보호자의 이제 예. 보호 아래에서 그 지도 아래에서 행동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모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도 뭐 관리 감독 책임이나 혹은 뭐 주의 의무 위반 관련된 부분 좀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유치원에 또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뭐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유치원 교사가 해당 사실을 좀 인지하지 못한, 사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네. 아이들을 지켜봐야 되는 의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치원이나 교사에게 아동 보호나 감독을 좀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그 미성년자의 이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을 때 예. 1차적인 책임, 2차적인 예. 책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예. 지금 이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이 예. 우선 유치원 교사에게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만큼은 그 부모가 대신해서 그 선생님께 아이를 책임지고 돌봐달라, 관리 감독해달라라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유치원 교사의 역할은 그 아이의 이제 주변에 항상 머물면서 예.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위험한 곳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나쁜 이제 행동에 대해서는 또 회피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아이가 있다면은 제지하고 예.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교육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유치원 교사가 그런 예. 사실이 발생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아닐까 거죠.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지근거리에서 계속 이제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돌보았다면은 아무 일도 그러니까 생기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얘기하기 전에 사실 유치원 교사에게 네.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정도면 그렇죠. 그 선생님한테도 만약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예. 되어 있다면 진작에 이제 말씀을 했을 것 같고, 예. 또 본인이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 이제 인지하고 먼저 아이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유치원 교사 선생님의 역할이 예. 아닐까 싶은데, 지금은 아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 문제가 크고, 그 부분은 곧 이제 그 관리 감독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CCTV를 봤을 때 아이 그 가해 아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CCTV를 포기할 것이 그렇죠. 아니라 네. 우리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을 돌볼 때 예, 예. 어떻게 돌보았는지, 너무 이제 아이들을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그 네. 둘을 이제 내버려 두고 다른 곳에 이제 그 관심을 다른 데로 이제 돌리지 않았는지, 네.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증거 자료로서 확보를 하셔서 민사 소송으로서 유치원 교사 그리고 이제 유치원의 그 총 책임자인 원장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치원 CCTV가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사각지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CCTV를 또 확보하려면 수사기관에 또 신고를 하고, 네. 뭐 정 안 되면,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이게 좀 협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도 법원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증거보전 신청을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CCTV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어 예. 있고, 또 이제 확보를 하면 예. 수사기관에 제출을 할 수밖에 없으니 예. 증거보전 신청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유치원 교사의 관리 감독의 주의 의무 위반 사실, 그리고 그 가해 아동의 행위, 또는 또 그 주변 아이들의 그 어떤 얘기들, 목격 상태, 예. 얘기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좀 걱정하시는 것이 가해 아동 측 부모가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속 부인을 하고 강경하게 나올 경우에는 괜히 신고만 해서 뭔가 긁어부스럼만 만드는 것 아니냐, 분란만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변호사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뭐 꼭 아이들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어른들이 신고하고 뭐 문제를 예. 삼는 것도 증거가, 우리가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그렇죠. 예, 두지는 예. 않고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후부터는 약간 법률 전문가로서 예. 보다는 좀 그러니까 같은 학부모로서 얘기를 예.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 그렇다고 해도 아이가 부모한테 와서 자신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분란만 만들고 끝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신이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그런 걸 호소를 했을 때 더 이상 이루어지는 것이 없구나, 부모님이 더 나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그렇죠. 앞으로는 더 이상 더 큰 일이 생겨도 그렇죠. 그런 걸 호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의 이야기가 부모로서는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진실되다 혹은 이것은 상상력이 가미가 된 거다. 그쵸.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판단을 해보셨을 때 충분히 얘기 나누고 이것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진실에 가장 근접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이고 한번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여러 가지 증거 보전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준비된 절차를 밟으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해주신 얘기에 사실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5살이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간 학생들이 부모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혹은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 피해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좀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좌절감을 느끼고 본인 스스로가 외톨이가 돼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하고 어디까지 이것이 구제 소송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완벽하진 않지만 아이를 위해서 소송이 당연히 승소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학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위해서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현명한 판단을 좀 해야 될지 그래도 변호사님의 조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제가 이제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가해자가 어리다 보니까 처벌에는 이르지 않지만 조사를 만약에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때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민사 뭐 판결도 그렇고 이런 불송치 결정서를 쓸 때도 아예 애초에 그 고소 내용이 완전히 허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송치한다 혹은 그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일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정 혹은 조금 부족한 점 뭐 이런 것 때문에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설시해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판사님의 말씀들을 보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어쩌죠 이렇게 판결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그런 판결을 받게 되면 아이의 입장에서도 내 아이의 이야기는 진실이었고 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인정만 되지 않았을 뿐 나의 이야기를 모두가 인정을 해줬다. 그리고 상대방도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성을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최종의 결과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피해 아동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 학부모님도 지금 상담자님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아이가 거짓말을 안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진실을 얘기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끝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편지가 궁금해서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이인이 어느 정도의 사생활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며 왜 허락도 없이 열어보냐고 하더군요.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의 편지나 휴대전화를 열어본 게 문제가 되나요?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문제 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재발저리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게 변호사님 시대에 따라서 사실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당연히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지. 네. 그리고 사생활이라는 그런 부분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네. 개념들도 좀 없고 그래서 사실은 부부간에 모든 걸 오픈하지 않으면 이건 이혼 사유야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이 많았던 시대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MZ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부부들을 보면 우리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존재해.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의견이 좀 다양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 부부 사이에서 지금 이제 배우자의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편지를 허락 없이 예.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몰래 열어본다면은 그 예. 자체로 비밀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해서 서로 모든 것을 허락하고 서로 다 오픈을 하자라고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의 일이고요. 그렇기 전에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개인 대 개인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결코 편지를 열어보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요즘 가장 많은 게 문자 메시지나 이제 카카오톡 이런 부분들에 핸드폰을 접속해서 본다던가 이런 것도 그러면 다 비밀 침해죄에 해당되겠네요. 동의 안 받으면. 네, 비밀 침해죄도 해당되지만 또 그 부분은 특별히 이제 휴대폰 이런 단말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서로 이제 대화가 오가고 이랬던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특별히 이제 이럴 때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역시 이제 비밀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되고 비밀 침해죄도 된다. 네. 죄가 좀 성립을 한다면 이게 그래도 부부 간의 관계잖아요. 부부 간의 의무도 있으면 뭔가 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권리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좀 들리긴 하거든요. 혹시 실제로 진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신고를 해서? 네,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저희 이제 법률가들끼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 형사 절차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가 철저히 배제가 되지만 민사, 가사 이런 소송 절차에서는 위법한 수집 증거라고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이렇게 몰래 상대방의 휴대폰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열다든지 이런 편지를 몰래 이렇게 본다든지 해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판례에서 이렇게 몰래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취득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실 때문에 이 상대방 배우자가 나의 그 약점이 되는 그런 증거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이 고소를 하고요. 최근에. 그래서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허락을 득해서 취득한 증거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고 만약 그것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에도 이르고 또 그 증거가 명백하게 외도한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에서는 한들 그것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또 그 소송에서도 본인의 어떤 그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정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더 이제 그런 법원의 판례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온 뒤에 더 고소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배우자가 이 메신저 등에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도의 흔적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변호사님. 이 외도의 흔적을 발견을 했다면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관하는 것, 이거는 괜찮은 건지 아니면 못 쓰는 건지,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이런데 어떻게 뭐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이런 부분들에 활용할 수는 있는지요? 그게 나뉘는 것이요. 예. 무조건 못 쓴다, 무조건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만약에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열어둔 혹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네. 것이 대화의 내용이 그냥 휴대폰 전면 창에 네. 미리 보기 형식으로 떠 있을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은 실제로 뭐 비밀의 그 시정 장치라고 하죠. 예.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 패턴이라든지 그런 네. 것을 일부러 열지 않고도 네. 우연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휴대폰에 네, 그 전면에 우연히 뜨게 된 봤어요. 것을 예. 내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더라도 우연히 예. 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득한 것을 그대로 캡처하는 것 자체는 예. 사실 범죄가 된다고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아, 상대방의 그래요? 어떤 비밀을 침해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다든지 해서 예.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시정장치를 정말 열어서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캡처하게 된다면은 예. 그것 자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돼서 증거로도 쓸 수가 없고 또 그걸 제출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은 가정법원에서 외도의 증거로 써서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소송에 쓸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아서 몰래 들어간 것이 몰래 들어간 게 아니라 허락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예. 아니면 내가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뭐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뭐 청소하다가 네. 치우려고 보게 됐는데 그것을 부정행위 흔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예. 사진 찍어 둔 것뿐이다. 예. 뭐 이렇게 하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으면 쓸 수 있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PC에 자동 네. 로그인이 돼서 네. 로그인이 된 부분들이 그쵸. 이제 쭉 메신저에 보이는 겁니다. 네. 그거를 캡처하는. 그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자동 로그인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 공동으로 쓰는 컴퓨터를 썼는데 저절로 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인 이상 내 배우자의 외도가 이제 저절로 내 눈앞에 딱 떴는데 그것을 증거로 캡처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기대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도 인정이 되고 형사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법률 전문가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좀 받아야 되는 영역으로 보이는데, 부부간의 사생활 침해를 좀 예방하기 위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런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의 태도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법률도 점점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이 조금 더 손해보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했는데 자신이 철저하게 비밀번호를 지키고 비밀번호를 모두 걸어놓는다든지 뭐 패턴을 다 걸어놓는다든지 그렇게 상대방과 공유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다 이제 비밀로서 철저히 이제 잠궈 놓으면 사실 상대방으로서는 직감적으로는 알아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에게서는 사실 그것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해서 이제 나의 사생활을 상대방이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예방 팁이라고 하면 매 이제 디지털 기기마다 비밀번호를 철저히 적어두고 또 같이 쓰는 컴퓨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동 로그인 뭐 그런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컴퓨터를 또 분리하고 휴대폰도 절대 이제 상대방에서 서로 보여준다든지 그러지 않는 것으로 하면 그러면 예방할 수는 있지만 부부간의 정은 굉장히 좀 각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근데 신뢰라는 것은 사실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지잖아요. 사실 의심이 된다고 해서 의심을 하고 그걸 찾아보는 순간 사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 정도 의심이 든다고 하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심이 좀 더 중첩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부부관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금 비밀번호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전 사실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을 갖거나 좀 뭔가를 파내야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비밀번호 16자리로 해놨다 이런 부분
그것도 그럼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일까요? 아무래도 예, 남편이 네. 비밀번호를 16자리로 했다. 아무래도 그냥 뭐 사람인 예. 인지상정상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길게 해놓은 거 아니고 16자리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네. 라는 의심. 생각은 들지만 그건 사실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이고 예. 구체적인 정말 증거가 없이는 함부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예. 이 관계가 더 이상은 이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도 각오하고 정말 철저히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사실 이 마음속에 있는 거라서 내가 믿음이 깨어지는 뭔가 추정이나 추측이 된다면 방금 하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마음을 꼭 단단히 먹고 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는 17년 전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법원에 일반 양자가 아닌 친양자로 입양해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고 친부모도 동의해서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저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7살이 되던 여름에 우연히 자신이 입양된 걸 알게 됐습니다.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친부모를 찾았고 그 후로 우리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결국 아이는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친부모님 역시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하십니다. 온 마음을 담아 키운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놓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아이가 친양자이기 때문에 친부모에게 돌아가려면 법원에 친양자 파양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과연 아이를 위한 길인지 솔직히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이런 어떤 입양 제도 관련된 부분인데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 진짜 가족이 이제 키운 부모가 가족일지 아니면 낳아준 부모가 가족일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거든요. 네. 변호사님 하나하나 네.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네. 친양자 입양하고 일반 입양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친양자 입양 얘기했거든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예. 친생 부모와 입양한 그 자녀와의 부모 관계가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입양을 하면 양 부모도 그 자녀의 부모가 되지만 기존의 친생 부모도 여전히 그 부모 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친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면은 친생 부모의 관계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친양 그 부모, 양부모가 완전한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는 완전한 자녀로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상담자분이 법적으로 친양자 관계를 끝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좀 파양을 허락해 주는지 그 부분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몇 살이, 17년 전에 입양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의사에 대해서 법원도 존중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 친양부모의 관계를 파양하는 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이렇게 양자인 그 아이가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고 또 기존에 친생 부모가 다시 이제 부모에게 그 친부모 관계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파양도 허락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파양이 허락될 수도 있는데 학대 얘기들이 법에 이제 좀 학대 같은 사유가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은 사실 친부모도 모두 동의를 하고 있고 아이도 좀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친양 부모, 양부모도 사실은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어떤 법에서 학대 같은 사유가 발생을 한다. 이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학대 같은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제 파양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대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파양을 이제 적극적으로 법원이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지금과 같은 네. 상황은 친생 부모와 자녀와 네. 자녀들은 이제 그 파양에 적극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 양부모만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고건적인 입장에서 이 자녀에게 복리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양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파양을 하지 않는 것이 자녀에게 훨씬 더 복리에 적합한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의 의사가 존중된다는 것은 아이의 의사가 그 자녀의 복리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이가 적극적으로 원하는데도 그것을 법원이 가로막는다면 복리에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분명하고 그것이 다른 사정상 다른 그 뭐 부모의 기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전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있지 않는 한 이제 이 파양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 것이고요. 학대가 없더라도 복리상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해복리를 가장 최우선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친부모에게 가겠다라고 한 내역, 뭐 여러 가지를 사실은 보긴 해야겠지만 그 상황이 아마도 지금 양부모와의 어떤 갈등 상황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추측할 수 있고, 왜냐면 오랫동안 사실 부모라고는 이 양부모님들밖에 보지 않고 자란 아이인데 17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부모를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는 뭔가 또 다른 사연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런 파양, 친양자 파양이 좀 결정이 되면 이 법적으로는 좀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다시 이제 원래 친생 부모와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그 끊어진다는 거에는 그 친생 부모가 죽어도 혹은 그 자녀가 죽어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다시 복구가 됩니다. 다시 이제 그 부모와 자의 관계가 창설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소급해서 만들어진 뒤에 상속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부양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 반면에 기존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로 이제 와 있었던 그 양자녀가 더 이상은 자신의 양자녀가 되지 않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관계로 다시 원상 복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양이 되면 양부모와의 관계는 아예 단절이 되는 쪽으로 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군요. 심리 상담이나 좀 가족 치료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걸 받는 것도 좀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17살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7년간 거의 그러니까 원래 친생부모의 기억은 없다시피 할 것 같고 지금의 부모를 친부모로 여기며 자랐을 것 같은데 또 하필이면 지금이 사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그냥 그 양육 간의 갈등 때문에 부모가 미워서 그렇게 그 평생의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심리 상담하고 가족 치료를 통해서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이런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기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이끌어 보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치료나 상담을 통해서도 굉장히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실제로 친생 부모한테 돌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면 그때 이제 법원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의 입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일이 있었지 않으면 이렇게 좀 강력하게 친부모에게 돌아가겠다라는 얘기 너무 그렇게 크게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저는 좀 약간 조금 의아한데 왜냐하면 17년 동안 내 부모가 해준 부분이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제일 좋은 해법이라고 보는 게 파양을 하고 일반 입양을 해서 부모 관계를 둘 다 살리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것을 법원이 또다시 허가를 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미 이제 친양 입양을 했다가 다시 일반 입양의 관계를 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그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들고 정말 이제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이제 어른들이 정말 큰 어른의 입장에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아이에 대한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보험쇼 오늘도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하서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